주간 사례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가장 핫했던 사례 뉴스 소개와 함께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드리는 주간 사례 뉴스.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네. 자, 주간 사례 뉴스는 말 그대로 한 주간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기사를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인사이트가 있는지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우리 편집장 시험께서는 지난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딸 유치원 운동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 운동회에는 또 아버지들의 활약이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이 있으신데. 그렇죠. 어떤 종목을 뛰셨나요? 뭐 줄다리기도 하고 다 아빠들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애들이 보고 있으니 열심히 안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몇 등 정도 하셨습니까? 등수는 밝힐 수가 없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최선을 다한 시험께 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저도 사실 지난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우리 그 시원의 가족분들이 저희 회사에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첫째 준수, 둘째 슬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태어난 막내 준영이까지 얼굴 볼 수 있어가지고 또 JT 삼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역시 이제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달의 탐사팀장 JT입니다. 네. 자, 오늘 훈훈한 분위기와 함께 저희가 5위 기사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기사입니다. 책 만나 기자고요. 네. 성공하는 팀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기사죠. 맞습니다. 이 책은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그 에이미 에드먼슨 하버드 경영대학 종신 교수가 쓴 책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참고로 저희 책 만나는 저희 사례뉴스의 어떤 효자 상품으로서 그 네이버 비즈니스 판에도 항상 이렇게 자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만 명의 독자분들이 많이 읽어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저희 2개의 책 만나가 이 기사를 포함해서 네이버 비즈니스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자, 영향력 있는 저희 사례뉴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팀 리더십, 팀의 분위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내용인데요. 두려움 없이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나 의견 실수까지 폐력할 수 있어야 조직이 이제 혁신과 성장 거듭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패하는 거나 이런 대화를 하는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션도 이전에 이제 대기업을 경험하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다른 대기업과 좀 다른 어떤 문화가 있지만 어땠나요? 팀 분위기가? 글쎄요. 일하느라고 제한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바쁘고 하면은 이런 분위기에도 신경 쓸 여력도 없는데, 이제 여기서 그 하버드 경영대학 조균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위험으로부터 근무 환경이 안전하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이제 질책당하거나 징계받지 않는다는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요. 완전 동의되죠.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 이제 구글에서 어떤 잘하는 팀의 특징을 이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잘하는 팀 같으면은 좋은 팀원이 있으면은 그 팀원이 모이면은 잘하는 조직이 될 것 같잖아요. 실제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 팀원으로 있는 조직 성과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팀원이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믿음이 있는 팀, 그런 팀이 성공한 팀의 첫 번째 특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디어를 말할 수 있는지, 실수를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리낌이 없는가, 그리고 부하 직원이 리더 의견에 반대를 할 수 있는가,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항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부부간에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공산주의 사회는 아니지만 기업에서 이렇게 리더에게, 사장님에게, 팀장님에게 반대 의견을 과감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익숙치 않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렇죠. 외국도 어렵나 봐요. 외국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팀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생산적 조직 환경이라는 거는 리더가 심리적 안정감을 토대로 위계 질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래서 이 안 좋은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폭스바겐의 CEO 마틴 빈터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공포 정치를 했다 그래요. 6주의 시간 줄 테니까 디자인 최고로 뽑아내. 6주 안에 안 나면 모두 똑바로 각오해.
그랬더니 실제로 다 쫓겨나고 성과는 안 나오고. 아 진짜? 해냈을 줄 알았더니.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업무를 바라보는 틀을 새롭게 짜야 되는데 이 실패라는 틀을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성공하는 일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로 인식이 되게 하는 것.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리더가 먼저 겸손함과 질문을 무기로 구성해 다가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어떻게 질문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가이드 캠퍼스의 김경민 대표께서도 항상 저희 그 직원들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리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권위를 내려놓고 질문을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회사의 생존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마음가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생각은 늘 존재한다는 태도로 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를 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장 어떤 비용과 또 그걸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조직에서 실패를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증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괜찮아,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래도 발견했던 좋은 점들, 그래도 작더라도 먹혔던 작은 전략들 이런 거를 경영자가 잘 발굴해서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세 단계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해야 된다. 침묵하는 조직은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영자분들, 직원분들 항상 좀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하시면서 최고의 팀을 만들어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도 화이팅. 우리 화이팅. 네. 자, 다음 4위. 기업 감사. 그렇습니다. 와우. 기업 감사. 네. 그 이중근 감사님의 또 글이 깊이가 되게 있습니다. 깊이가 있죠. 저희 이제 필진 그 분의 굉장히 감사 분야에 있어서 이제 스페셜리스트 분인 이중근 감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글인데요. 자, 명성을 쌓는 데 20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선두주의 공감하시나요? 뭐 개인적인 공감보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명성을 쌓았던 기업들이 뭐 경영자의 부패로 인해서 갑자기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뭐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항공사 특정 항공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이고 잘 해왔지만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을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물론 그 가운데 분명히 고쳐져야 될 점이 있고 개선돼야 될 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좀 그동안의 명성이 무너지는 좀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리경영하고는 조금 다른 결의 사례일 수는 있지만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여러분 그 기업의 사회적 그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는 걸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는데 뭐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선적 책임이라는 거는 또 이제 사회 봉사나 그런 어떤 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책임까지 기업에게는 있다고 좀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20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윤리 경영이 화두가 이제 됐었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 인식 지수에서 여전히 이제 40권 밖이라고 해요. 조금 안타깝긴 한데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최근에 안타깝지만 포에버 투어니원이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그 윤리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Z세대는 그 환경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포에버 투어니원은 좀 점수가 낮았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이 이런 거를 다 또 끌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려고 할 때 이런 이제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결코 이제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의 결국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윤리경영이다. 그리고 이제 주도하는 계층은 고위 임원 및 경영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터졌던 어떤 그런 윤리적 경영의 이제 나쁜 사례들도 사실은 고위 경영자들의 어떤 실책이나 또 도덕적 일탈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C 레벨 고위 경영 임원 및 경영자 하는 업무 행위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윤리 경영은 그 경영을 주도하는 계층이 먼저 이제 잘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책임이 있는데, 일단 주식회사라면 주주에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또 안정적인 배당이 나올 수 있게, 국가에 대해서는 투명한 경영으로 세금 납부와 법규 충실히 지키고, 거래 협력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로 성장의 기여, 또 종업원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터와 복지 제공, 시민사에 대해서는 자선적 보상을 측정받는 경영으로 하는 것. 이게 참 말은 사실 이렇게 쉽지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경영해보지 않아가지고 이게 어렵다 쉽다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들. 네, 그리고 이런 걸 한번 읽어보니까 참 이 칼럼을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좀 경영자분들이 좀 대단하신 분들이 아닌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윤리 경영이라고 이제 이 칼럼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략적 접근과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 자, 윤리경영 체계 3요소로 원칙, 지배구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근본이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지배구조는 이 원칙이 실현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평가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는 구체적인 이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워렌 버핏, 워렌 버핏 하면 또 이제 오마의 현인으로 불리면서 좀 많은 경영에 또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 분인데, 또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했다고 해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명성 쌓는데 20년이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뜨린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한다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칼럼을 올리면서 이게 기업에도 해당되지만 결국 이제 개개인의 인재들이 모여서 이제 기업이 된다고 본다면 결국에는 뭐 경영자도 하나의 사람이고 개개인도 이 명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개개인부터 명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높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고위 공직자들도 나중에 뭐 인사청문회 하고 하면 옛날에 뭐 다운계약서 작성하거나 이런 거 다 여기 이제 다운교회인데 다운계약서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예, 넘어가고요. 네. 네, 참고로 다운교회는 전혀 다운계약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성민은 예, 다운교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칼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무리 커도 구조나 절차가 나쁘게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으면 구조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선에도 구조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업도 절차나 지배 구조를 잘 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세밀하게 중소기업들이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언더백 기업들이 최소한의 어떤 윤리 경영을 위한 절차들은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3위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위 기사는 무려 357건의 이제 조회가 있었던 짜잔! 바로 우리 김경민 대표님의 경영전략 TV.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관심 있는 일,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이렇게 하라.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또 한 번 더 듣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뭐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네. 자,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찾기보다 이웃이 필요로 하는 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잘하고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을 발견할 수가 있다 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랑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고 이 사람이 이런 재능이 필요하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저는 또 문제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서 요청하는 일이 어떻게 학창시절에 좀 달랐나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어려서부터 듣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실수? 저는 좀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일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워십 댄스 팀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은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맞추다 보니까
좀 팔불출이었던 것 같아. 느낌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쓰는데 재능이 있었지만 제가 사실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기자로 기록했지만 영상 쪽에 좀 이제 방송, 그러니까 글로 쓰는 거 말고 관심이 있어 이제 PD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잘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주신 재능이 좀 더 이제 글 쓰는 쪽이고, 내가 뭔가 글로 써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해오고 좀 유익을 얻는 걸 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공동체 도움 되는 일은 다르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한 8분 정도 되는 굉장히 또 짧지만 임팩트 있고 재미있는 영상입니다. 네, 약간 좀 혼나는 느낌도 날 수 네. 있는데 그거 조금 네. 참아주세요. 조금 이제 혼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좀 혼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또 혼은 나지만 굉장히 또 재미도 있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네.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추드립니다. 네, 강추합니다. 자, 다음 2위 기사는 381조회를 기록한 역시 또 책 만나예요. 지난주 두 네, 건의 책 만나가 고생했네, 고생했어.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네. 자, 제목은 빅데이터를 통해 찾지 못한 뇌 속에 숨겨진 구매 욕망을 해독하라. 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그 독일의 유명 경제학자, 뇌과학 마케팅 경제학을 전문한 신경 마케팅 분야의 권위자로 불리는 한스 게우르크 호이제 박사가 쓴 책입니다. 자, 얘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코카콜라, 펩시콜라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표를 두지 않고 이제 그 고객들이 그 맛을 보고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표를 보여주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을 때랑 보여줬을 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났을까요? 뭐 코카콜라를 먹었을 그 상표를 보고 먹었을 때는 뭔가 네. 좀 더 짜릿한 맛이 있었는데 네. 펩시 미안합니다. 이 책에서 한 말이에요. 네. 펩시를 보면서 먹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맛있다는 느낌이 없었죠. 그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 면에서 뭐 지금도 조금 그렇겠지만 코카콜라가 좀 더 앞서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이게 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요. 사실 뇌가 반응하는 것이. 근데 이게 상표를 찍어놓고 보냈을 때는 코카콜라 마실 때 뇌가 훨씬 더 많이 반응을 했다. 더 사람들이 이제 호감을 어떻게 느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그 신경 마케팅이라는 것을 잘 분석을 해서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빅데이터가 이제 만능인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어떤 결국에는 그 생각하는 체계, 결정하는 체계에 있어서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신경 구조를 잘 파악을 해서 마케팅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가 나오는데 이제 갤럭시 폴드 네. 하루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훌륭한 상품이죠. 전 구경도 못했는데. 그 미국에서도 저기 네. 갤럭시 폴드 나쁘다고 막 그 스포하던 사람이 네. 결국은 그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특별히 2030 남성들이 보통 이제 90%인가요? 네, 굉장히 높은 비율로 60%네요. 그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렇게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구매 욕망의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도파민이 풍부하고 지배 시스템이 발달된 230 남성들이 호기심과 혁신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가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커피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커피가 왜 제일 많이 팔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커피 애호가가 아니라서. 네. 저도 뭐 단순히 뭐 각성 효과 정도만 생각했는데 신경 과학적으로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단은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것, 향유 동기, 그리고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 활성화 동기, 그리고 경쟁자보다 많은 성과를 위해서 이제 각성시키는 관철 동기, 이런 것도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균형 동기까지 이완시켜 주는 거, 이런 효과가 있어서 또 신경 마케팅적으로 커피라는 상품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도 나오고요. 램빅 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5년간 뇌 연구와 그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개발을 했다고 해요. 키 포인트는 세 가지 감정 시스템이 있다. 이제 그 안전에 대한 욕구, 균형 시스템, 그 자극 시스템, 새로운 것 체험에 대한 욕구, 그 지배 시스템,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욕구를 다양한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충돌, 타협, 결합하며 통제하거나 장악하는 것이 이제 이 림빅 R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결정 체계를 따라갈 수 있다는 요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이 조용한 도서관 서비스를 이제 윈덤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기서 네.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적인 서비스를 이 조용한 도서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고객들을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한 것들이 여성의 어떤 뇌 구조나 신경 과학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나 그런 걸 꾸몄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콘플레이크 아시죠? 네네. 네. 콘플레이크가 이 바삭 그 특유의 소리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특허를 냈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서 봤어요. 네. 요를 요것도 근데 사실 목표 그룹마다 선호하는 소리 차이가 있대요. 젊은 층은 짧고 크런치한 것. 이게 약간 요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연령이 높은 고객들은 사실 이제 좀 살살 또 어떻게 보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니까 약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 특허를 낼 정도로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고객들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또 특허를 내기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빅립 R맵은 소비자의 성격을 분석해서 7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해요. 전통주의자, 조화론자, 개방주의자, 쾌락주의자, 모험가, 실행가, 규율 숭배자. 그래서 요런 7가지 유형에 대해서 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책 좀 어렵긴 하네요. 네, 어렵긴 한데 네. 좀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례들이 굉장히 사례가 많아서. 나오는 거죠. 여기도 나오는 거 보면 노년층 지갑을 열게 하려면은 그 확정금리 상품, 그 안전한 호텔 여행, 그래서 뭐 그 이런 요소들, 그 어떤 그 노인층의 뇌신경의 보편적인 그런 신경 체계를 따라서 만든 상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에도 값비싸나 엄선된 표현, 이런 표현 등에도 뇌신경 결정이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건대 박창규 교수님의 엄마 기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엄마만큼 아들의 뇌 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엄마처럼 해주면 그 사람의 뇌에서 갖고 있는 욕망을 딱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그것들이 굉장히 그 엄마 기계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방법론적인 방법론의 어떤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2위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자, 대망의 1위. 마인드맵. 무려 911건의 조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인드맵 정말 오래된 컨셉이잖아요. 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직도 유효한 거 보면 되게 재밌고. 우리 강하룡 대기자께서 직접 이제 현장 인터뷰 통해서 작성하신 그 마인드 앱, 매일 마인드 맵 기업 탐방, 사례 기업을 만나다 이제 쏘리 기사인데요. 그 마인드 맵 하면 그 사실 저희가 뭐 어떤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나 어떤 그런 뭐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리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마인드 맵 그런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주로 A4 이면지에 많이 쓰는데요. 네. 마인드맵은 좀 제한 없이 그려볼 수 있다는 그 나에게 그 죄책감을 해방시켜준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안 그려도 약간 착착착 그려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마인드맵을 통해서 자기 관리, 지식 관리, 성과 관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온 오프라인 교육을 서울의 이제 주요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직접 하고 계신 오소희 대표님이시고요. 개인적인 이제 그 경영의 어떤 그 계기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이런 또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으시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상담 업무를 하게 됐다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싶은 일을 찾던 중에서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인드맵에 찾게 되었고, 그 마인드맵 매력에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사실 그 내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의 어떤 인생 경로를 또 정리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 비전 같은 거를 또 도출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툴인 것 같아요. 이 기업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책도 쓰셨어요. 보면은 메일 마인드맵이라는 책을 직접 쓰셨고요. 자, 이제 국내 최초입니다. 셀프 리더십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 이제 툴로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이제 3명으로 이제 강의를 하셨다가 이제는 뭐 100명이 넘는 수강생이 등록하여 이제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이제 그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뭐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독서 관리, 창의력, 뭐 고객 응대, 매출형.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직접 가서 교육을 들어봐야 그렇죠. 그런 방식이 알 건데 네네. 한번 가서 저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좀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가봐야 알지. 네. 그러면 왜 마인드맵까지 간략하게 장점들 설명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기증하게 하는 도구이다.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풋만 교육을 하는데 마인드맵은 아웃풋을 이제 직접 해냄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어떤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좌뇌 우뇌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와 이성적인 사고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생각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좌뇌와 우뇌를 이제 조화롭게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은 소통의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한 엄마가 책을 읽으면서 마인드맵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켜보던 이제 아이가 엄마를 흉내내면서 마인드맵을 직접 그렸다고 그래요.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그쵸. 쉬워 보였나봐요. 재밌어 그러니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회사에서도 뭐 경영자부터 이제 막내 직원까지 같이 소통해 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오소희 대표님께서도 좌뇌의 어떤 영역이 이제 약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이렇게 좀 통찰력, 기획력이 생기고 좀 좌뇌가 개발됐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뇌 개발의 측면에서도 또 자기 개발되는 측면에서도 또 유익한 도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그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맵스쿨이라는 것도 같이 운영하시면서 또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것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이렇게 수많은 수강생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꿈꾸시는 것이 이제 마인드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요. 네. 저도 이 꿈이 되게 재밌었어요. 마인드맵 페스티벌 어떤 형식으로 될지 좀 기대가 되고. 네. 그래서 뭐 수만 명의 수강생들이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삶을 발전시킨 사람들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열고 싶다. 또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구를 참 좋은 목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일단 똑같이 따라 그려보라고 해요. 처음에 이제 나만의 마인드맵을 그리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따라 그리면서 이제 실제로 이분이 2,000장 이상의 마인드맵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해가는 그런 것도 나의 비전을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경영 계획에도 한번 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예 올해는 마인드맵으로 한번 경영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 일단 로빈의 의견이 좀 중요하긴 할 것 같고. 네네. 근데 제한 없이 해볼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꼭 마인드맵을 하지 않더라도 경영 도구를 경영 계획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 종이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종이. 엑셀로 하면 제한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에서 많이 조언해줄 때 A4 한 답을 갖다 놓고 시작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끄적이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때가 많아서 종이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키보드로 항상 이렇게 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기계처럼 약간 경직되는 그런 게 느낌이 없지 않은데 종이를 활용해서 인간 본연의 어떤 적고 생각하는 그런 뇌를 자극하고 그런 면에서 또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언더백 기업들에도 또 좋은 아이디어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간 사례뉴스 이렇게 처음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경영자분들과 직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늘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경영자분들에게 최고의 인사이트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는 사례뉴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자분들 그럼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최고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